결혼 10년 차.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부부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생활의 리듬도 안정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때라고요. 하지만 저 민준에게 20년은 안정이 아니라 인내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착취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아내 수연과 처가에 마쳤습니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차가 없어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3시간 가까이 걸려서 다녀왔죠. 차로 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우리에겐 차가 없었습니다. 왜 차를 사지 않았냐고요? 아내가 늘 같은 말을 반복했으니까요. 오빠, 조금만 참아. 아파트부터 사자. 차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집이 우선이죠. 하지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중고차라도 사자고 작은 경차라도 사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매달 처가를 방문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껴야 빨리 집 사지. 우리 부모님 생활비도 70만 원씩 보내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매달 7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저는 그것에 대해 불만이 없었습니다. 처가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비록 제 친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도 단 한 번도 용돈을 요구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저희가 힘들까봐 늘 걱정하시는 분이셨지만요. 저는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맞벌이로 번 돈을 모두 메인 통장에 모아서 함께 관리하자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꼼꼼하게 가계부를 써서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자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우리 집을 마련하자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아니, 동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저축했습니다. 담배도 끊었고 회식도 최소한만 참석했습니다. 옷도 거의 사지 않았고 취미 생활도 포기했습니다. 골프 치자는 동료들의 권유도 수없이 거절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처가에 방문한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도착하자마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죠. 식사 후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식구들이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설거지는 아내가 했고 저는 과일을 깎았습니다. 그제야 거실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제 은지를 제대로 봤습니다. 은지야, 머리 했어? 처제의 머리색이 화려한 핑크 골드로 변해 있었습니다. 원래 갈색이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눈부신 핑크 골드로 빛나고 있었죠. 예쁘죠? 이거 탈색 3번 해서 했어요. 머리 상할까봐 트리트먼트도 제일 비싼 거로 했어요. 처제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부도 해봐요. 형부는 맨날 까만 머리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저는 맨날 검은 머리입니다. 정확히는 염색 한번 해본 적 없는 자연스러운 검은 머리죠. 얼마에 했어? 42만 원밖에 안 했어요. 진짜 싸게 했어요. 42만 원.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42만 원이 싸다고요? 저는 이발소에서 1만 원짜리 커트만 받습니다. 그것도 2달에 한 번이요. 그때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오빠는 돈 아까워서 이발소도 2달에 한 번 가잖아. 염색은 꿈도 못 꾸지. 완전 짠돌이야. 꾸밀 줄을 몰라. 그래, 좀 꾸며봐. 맨날 입던 옷만 입고 머리는 그냥 짧게만 자르고 그게 뭐니?
아내의 말에 처가 식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를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처가 식구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깎아내리다니. 제가 왜 꾸미지 못하는지, 왜 이발소만 가는지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아내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꾸미죠. 우리 차도 아직 없잖아. 제가 간신히 대꾸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조금은 꾸미고 다녀야지. 예는지가 안 꾸민 걸 돈 핑계를 대니 장모님의 핀잔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저 참고 견디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갑자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이번에 저 한 달간 호주 여행 가요. 와, 부럽다. 나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습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는 아내의 주장 때문이었죠. 근데 졸업하고 취업 안 하고 20대인데 아깝지 않아? 놀 때 놀아야죠. 호주 여행 비용 만만치 않을 텐데 알바 열심히 했나 보네. 저 알바 안 하는데요. 용돈 모아서 가는 거죠. 우리 언니가 매달 60만 원씩 주고 있는 거 모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처제에게 매달 60만 원씩 용돈을? 아차. 처제가 뒤늦게 입을 막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언니, 그게... 처제가 당황하며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요? 나중이요? 저는 아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매달 60만 원. 처제에게 1년이면 720만 원. 대학교 1학년 때부터였다면 4년. 2,880만 원?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 은지 용돈 주고 있었어? 아니, 그게... 걔 대학 다니면서 용돈 필요하잖아. 내가 주지 누가 줘. 그건 장인어른이 챙기셔야지. 당신이 왜 챙겨? 매달 부모님 생활비도 70만 원씩 보내고 있잖아. 거기에 처제 용돈까지 60만 원을 더 준 거야? 아니, 부모님 생활비랑 또 다른 문제지. 뭐가 다른데? 60만 원은 어디서 났는데? 무슨 돈인데? 그건 회사 성과급이야. 내 용돈 아껴서 준 거야. 성과급? 회사 성과급이라고요? 성과급? 무슨 소리야? 그거 다 메인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남는 돈이 있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말해봐. 제대로 말해봐. 다그치고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받는 성과급을 제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통장으로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나 진짜 배신감 느낀다. 어떻게 돈을 숨기냐? 우리 월급 전부 같이 다 모아서 저축하고 아껴 쓰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니,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도 사회생활하는데 쓸 땐 써야 하고. 나도 사회생활해. 난 돈 아낀다고 매달 가계부 쓰고 하는데 너 혼자 딴 주머니 차니? 미안하다고. 한 달에 얼마 받는데? 한 30, 40 정도 돼. 30, 40만 원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10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번 믿음이 무너지니 아내가 하는 모든 말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계좌를 전부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가 출근한 후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내의 노트북에서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내의 생일이었죠. 클릭 한 번, 두 번. 화면에 나타난 내역들을 보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제에게 보낸 송금 내역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빠짐없이 4년 동안 2,880만 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700만 원이 한꺼번에 송금된 내역이 보였습니다. 호주 왕복 항공권 숙박비. 메모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나오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고, 집을 사야 한다고 아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해외여행은 나중에 가면 되니까 지금은 절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처제의 대학 졸업 기념으로 호주 항공권과 숙박비를 700만 원이나 내줬다고요?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내역이 보였습니다. 3천만 원. 주식 거래 내역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로 빨갛게 물든 잔고.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거래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모은 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축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8천만 원 정도는 모였을 텐데 예금 담보대출, 저축 통장을 담보로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요? 술 한 잔 마시지 않고 담배도 끊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 옷도 사지 않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이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아내의 주식 투자로, 암호화폐로, 처제의 용돈으로, 처제의 여행 경비로 사라져버렸다니. 저는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파서 연차를 썼습니다. 실제로 아팠으니까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내가 퇴근했을 때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계약직이야?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학교도 야간되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성과급 통장은 월 100만 원이고 너 내 뒷조사 했냐? 회사 전화 걸었어.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아니 이게 미쳤어? 회사에 전화를 왜 해?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겠어? 왜 화를 내? 지금 화낼 사람은 나야. 너 어떻게 10년 동안 이런 걸 속여? 우리 아버지한테도 거짓말한 거잖아. 아내는 제가 회사에 전화했다는 사실에 크게 동요했습니다. 저는 대학 동기인 친구의 조언을 따랐던 것입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형, 형수 회사에 전화해봐.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내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에서 확인한 결과 아내는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직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연봉이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리고 학력도 확인했습니다. 주간 대학교 졸업이신가요? 아니요, 야간 대학교 졸업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연애할 때 명문대 주간 과정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학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제 아버지도 그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간 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니.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처가도 조사해봐. 아내뿐 아니라 처가도 뭐 속이는 거 있을지 몰라. 친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가는 뭐 속이는 게 있을까? 해봐. 이미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알아보는 게 나아. 친구는 맞았습니다. 친구의 형이 부동산 중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처가가 최근에 이사한 오피스텔의 계약을 담당했더군요.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형수 부모님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 계약했어. 핑크 머리한 여자애가 있어서 기억나. 우리 형도 월세 높다고 얘기했어. 월세 180만 원. 우리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매달 7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월 110만 원 이상을 더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좀 이리 와봐. 왜? 이제야 나한테 사과할 마음이 생겼어? 너 계약직이야. 학교도 야간되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성과급 통장은 월 100만 원이고. 너 내 뒷조사 했냐? 회사 전화 걸었어? 왜? 아니, 이게 미쳤어? 회사에 전화를 왜 해?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화를 내? 지금 화낼 사람은 나야. 너 어떻게 10년 동안 이런 걸 속여? 우리 아버지한테도 거짓말한 거잖아. 아니, 넌 여자 자존심도 모르냐? 사람 팔리게. 야간대. 계약직? 어떻게 말해? 성과급은 왜 속인 거야? 부모님 집 월세 해드리려고. 아니, 그건 생활비로도 보내드리고 있잖아. 잠깐만. 아, 이거 기분 진짜 나쁘네. 뭐 하자는 거야? 아내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양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하지만 그냥 이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10년 동안 착취당했는데, 그냥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계좌 내역, 대출 내역, 주식 거래 내역, 회사 급여 명세서, 모든 것을 캡처하고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 저는 처가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야. 왜? 나 지금 당신 부모님 집 앞이야. 뭐? 지금 현관 앞이야? 이대로 들어갈 거야. 너도 지금 당장 와. 야, 지금 뭐 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건 내 맘이지. 얼른 오는 게 좋을걸? 너 없을 때 얘기 다 끝나기 전에. 뭐?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허튼 소리 하기만 해봐.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 딸 왔어? 수박 먹을래? 가서 수박 좀 썰어와라. 장모님은 늘 그랬듯이 명령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이 직접 썰어서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생활비 받으셨어요? 응? 무슨 소리니? 월 70씩 받았잖아. 갑자기 왜 그걸 묻니? 너 설마 그 돈 아까워서 그러니? 실망이다. 장모님은 제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도 70씩 드리고 있다면서요. 그게 아깝니까? 다 알고 왔어요. 그동안 수연이가 생활비 더 보내드렸죠? 은지한테 매달 60씩 더 주고. 장모님의 얼굴이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딸이 효심이 깊어서 자기 돈으로 더 챙겨준 건데
그게 그리 고가워? 그게 수연이 돈인가요? 제가 모은 돈, 적금에서 예금 대출받은 돈이잖아요. 제 돈도 있다고요. 저도 우리 아버지 70만 원만 드리고 있어요. 장모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니,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따박따박 따지고 있어. 사돈이 그리 가르치던 저희 아버지 얘기는 왜 꺼내세요? 그럼 수연이는 장인어른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 너 말이 왜 그래? 버릇없이. 장모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신 딸 직장 속이고 학교도 속이고. 아니, 이게 진짜 어른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나와. 집에 가서 얘기해. 그때 아내가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나 만지지 마. 나 아직 안 끝났어.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집 월세라면서요? 장모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해? 월세 사시는 분이 명품 가방은 또 어떻게 사셨어요? 장모님은 최근에 명품 가방을 새로 사셨습니다. 그것도 수백만 원짜리로요. 와, 미쳤네. 너 진짜 우리 집 뒷조사했냐? 너 그거 불법이야, 알아?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중요해? 그 가방 무슨 돈으로 사셨냐고? 돈도 없어서 월세살이 하시는 분이 무슨 돈으로 사셨냐고? 수연이 돈으로 산 거죠. 수연이가 할부로 사준 거 봤어요. 장모님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 너 빨리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해. 아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못해. 왜 네가 큰 소리인데? 그거 무슨 돈으로 샀냐고? 우리 집 사려고 모은 돈, 그거 빼서 쓴 거지? 장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휴? 그래, 맞다. 그게 뭐? 어차피 내 딸이 번 돈, 내 딸이 쓰는 건데 왜? 어쩔래?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과는커녕 당당하게 말하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말입니다. 아, 내가 10년간 차도 없이 살면서 여기를 한 달에 한 번씩 버스로 왔는데 같이 모은 돈으로 처가에 그 큰 돈을 써? 나랑 상의도 없이? 아, 내 딸이 번 돈 내 딸이 쓴 거라고 했잖아. 아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은 돈의 절반은 대출로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게 내 돈이야? 보자 보자 하니까 어미 없이 자라서 그런지 막대 먹었구나. 장모님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죠.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아버지가 너 진짜 잘못 키웠구나. 제 아버지를 모욕하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아, 진짜 더 창피한 꼴 보이지 말고 나와. 아내가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장모님 사과하세요. 우리 아버지 욕한 거 사과하시라고요. 아이고 진짜 보자 보자 하니 어른한테 말 대꾸하는 거 보소. 그때였습니다. 장모님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귀가 멍했습니다. 뺨이 따끔거렸습니다. 아, 나와. 당장 나와. 아내가 저를 끌어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저는 아내를 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사과하라고. 어서. 야.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내가 제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그래, 쳤다. 당장 나와. 진짜 미쳤냐? 너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진짜 너랑 너희 집 인간 말종이야. 너가 가해자인데 왜 피해자인 척해? 10년간 날 속이고서. 아, 돌겠네, 진짜.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다 속였다. 학교도 속이고 직장도 월급도 다 속였다.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아내가 자포자기하듯 말했습니다. 다 내가 원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눈이 너무 높으니까 너한테 맞추려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뭐,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러지 않았어. 다 너 때문이야.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던 아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너희 집으로 꺼지든가 말든가 맘대로 해. 아내가 돌아서서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때린 순간도, 아내가 제 손목을 비튼 순간도, 아내가 모든 거짓말을 인정한 순간도 모두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의 심판, 병원에 갔습니다. 뺨에 생긴 멍과 비틀린 손목에 대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전치 2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혼하고 싶습니다. 중년의 남성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학력 사기, 직장 사기, 경제적 착취, 가정폭력. 이 정도면 문제 없을까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 초기부터 학력과 직업을 속였고 본인이 인정하는 영상도 있네요. 부부 공동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걱정 마세요. 게다가 폭행 관련 증거도 있으니 충분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학력과 직업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에 피고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잘못이 더 큽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학력, 직장, 소득을 속였고 결혼 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결혼에 해당합니다. 아내는 법정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처제에게 보낸 2,880만 원. 처제의 호주 여행 경비 700만 원. 처가 월세 보조금 수천만 원. 장모님 명품 가방 할부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은 돈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임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것.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날린 수천만 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65%를 배분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천만 원을 지불할 것.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결말을 맞이한 것 같았으니까요. 새로운 시작. 이혼이 성립된 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를 합치니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처가 식구들과 함께 빚을 졌다고 들었습니다. 처가에서 샀던 명품 가방도 되팔아야 했다고 합니다. 처제의 호주 여행은 취소되었고 이미 떠났던 항공권은 환불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가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저를 이용했고 착취했고 속였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저는 재산 분할금 중 일부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돈으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세요. 더 넓고 편한 집으로요.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는 괜찮아. 내가 이 돈 가지고 내 인생 새로 시작해. 아버지, 이건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모자란 아들이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늘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씩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차를 샀습니다.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였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왔던 SUV였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는 기분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환승하고 3시간씩 걸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습니다. 정장도 사고 캐주얼한 옷도 샀습니다. 미용실에도 갔습니다. 이발소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미용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펌도 하고 싶고요. 컬러도 넣어주세요. 어떤 색으로 하시겠어요? 갈색이요. 자연스러운 갈색으로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나구나.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나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행선지는 스위스였습니다.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곳이었죠. 스위스 왕복 항공권 발권 완료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었구나. 에필로그 다시 찾은 나.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새 차를 운전하며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같은 길인데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속을 밟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세점을 구경하다가 문득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개를 들어보니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혹시 스위스 가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떻게? 저도 스위스 가는데 혹시 같은 비행기일까 싶어서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도 혼자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비행기에서 봐요. 네, 좋은 여행 되세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저는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후일담. 스위스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달라진 제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민준 씨, 요즘 완전 달라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회식에도 자유롭게 참석했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 등산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강의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제 잠재력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승진했습니다. 민준 씨, 축하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정말 훌륭하게 마무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승진 축하 파티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공항 면세점에서 만났던 그 여성을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저 스위스에서. 아, 맞아요. 그때 그분, 우리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 없이, 이번에는 진실만으로, 이번에는 서로를 존중하며. 2년 후 저는 지은과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저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민준아,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버지가 봐도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 아버지. 이번엔 진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10년의 어둠을 지나 저는 빛을 찾았습니다. 10년의 거짓을 지나 저는 진실을 찾았습니다. 10년의 착취를 지나 저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거짓말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행복은 희생 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관계는 존중과 신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졌다는 것에, 제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졌다는 것에,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가졌다는 것에. 10년의 거짓이 끝나고 진실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의 인생은 그 어떤 거짓의 인생보다 아름답습니다.